예, 이제 무역결제론 11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신용장 방식과 이제 추심 방식을 한번 비교해 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 방식은, 은행의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신용장 방식은 은행, 특히 이제 개설은행이 책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추심 방식은 신용장 방식, 추심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이 환음을 뭡니까? 환음을 발행해서 대금을 추심하는 거죠. 환음이란 것은 내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돈을 달라라는 어떤 촉탁의 문서죠. 결국은 추심 방식은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을 우리가 추심 방식이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중간에 들어서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환음을 갖다가 전달할 수, 그 서류를 전달할 수는 있어도 은행이 신용장과 같이 어떤 지급을 보증하는 이런 이제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 책임은 프리하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대금 결제 기간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대금 결제 기간은 이제 일람 지급을 사이트라 그러죠. 기한부는 유선스라 그러고요. 연지급은 이제 deferred payment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유선스하고 deferred payment의 차이는 뭐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심 방식도 이제 DP, 그죠? 일람 지급. 자, 요거는 document against payment죠. 그 다음에 돈과 서류를 바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연지금은 뭐, document against acceptance죠. 그 다음에 일단, 채권이 있는 것, 즉, 채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채권 채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돈은 나중에 지급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환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겠죠. 신용장 방식에서는. 그러나 추심 방식에서는 환음의 지급인은 수입자, 즉 개설은행이나 은행이 중간에 빠지기 때문에 바로 수입자인 수입자가 환음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의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용장 방식에 있어서 신용장을 써서 바로 매입을 하면서 뭐 매입이든 그다음에 지급이든 뭐 기한부든 연지급이든 해서 결제를 할 때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사이트, nuisance, deferred payment를 하고 신용장을 빼고 은행이 중간에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직접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바로 DADP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죠?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은행이 중간에 들 수도 있습니다. 추심 방식에. 뭐 은행이 들 수도 있고 중간에 또는 뭐 각 수입자의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출자의 대리점이 중간에 은행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은행이 지급 의무는 없다. 그죠? 환음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수출업자는 은행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왜 추심 방식을 쓰느냐 이거죠. 추심 방식은 이제 신용장 방식을 쓰면 일단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죠?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이제 그 기간 동안의 이자, 그죠? 뭐 이자도 비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어떤 신용장을 갖다가 오픈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단 처음에는 계약이 없을 때 신용장 방식으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용장 방식에서 신용장을 빼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추심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전 절차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조금 지금 헷갈리게 되는데요. 자, 또 조금만, 그래서, 다음으로 가서,
자, 제가 조금 와버렸죠.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래서 잠시 왔다 갔다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환음의 지급인 했고, 이제 그 대금 결제의 안정성은, 일단은 보세요. 은행이 그거를 보정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대금 결제 안정성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추진 방식은 수입자에게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자에게 의존하니까 수입자의 신용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신용장은 어쨌든 은행이 조건부로 보정을 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수출업자가 그 다음에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신용장상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매입하게 되는 거죠. 적용 규칙은 우리가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 소위 말하는 UCP라는 거죠.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은행 간 어떤 그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해서 은행 간의 어떤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이제 URC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추심 방식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신용장 방식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이 있다. 대금 결제 방법에는. 그죠? 그래서 신용장 방식은 UCP 600, 지금 600이라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해서 은행 간의 어떤 이러한 협조에 의해 가지고 내규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은행이 지급을 보정하는 거죠. 그죠? 지급을 보정한다.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대금 결제의 안정성이 있고요. 환음의 지급인, 즉 환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배우게 됩니다만은 환음이란 것은 채권자, 즉 여기서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를 있는 사람이죠.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출업자입니다. 왜? 수출업자는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요. 그죠? 그 물건 대금을 인수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수입업자에게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수입업자가 먼 데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선적하고 바로 이 물건을 선적한 서류와 수입업자가 통관에 필요하고 한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 서류, 즉 신용장상에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내고은행, 즉 나중에 지금 하게 됩니다. 다 자세하게 하게 되니까 너무 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자기가 간 은행, 즉 내고은행에 가서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매입은행에 가서 서류와 그 다음에 돈을 주세요라는 요구서죠. 돈을 주세요라는 요구서가 뭐냐? 바로 환음입니다. 왜냐하면 환음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내가 수입업자야.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빨리 돈을 다오라는 서류가 뭐냐면 정권이 바로 환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고은행은 먼저 돈을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즉 엄격하게 말하면 수입업자하고의 그 관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은행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어떤 대행한 수입업자의 모든 어떤 요구사항을 대행한 개설은행에서 사실은 돈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매입은행은 이제 개설은행이 돈을 주기 전에 먼저 수출업자가 와서 내고를 할 때는 먼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결국 자기가 받을 돈을 넘겨야죠. 왜? 누구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환음을 발행해서, 자, 내가 돈을 받을 거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당신이 먼저 줬으니까, 매입은행이 줬으니까, 자, 이걸 제가 이제 받았다는 정표로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진다 이거죠. 뭐가? 환음이요. 그러면 이제 환음의 지급인은,
그러면 이제 이 매입은행은 이 환호음을 받고 돈을 먼저 주고 이것을 다시 개설은행에다가 송부를 해서 돈을 보상받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신용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뭐 여기서 너무 이렇게 할 거 없고 일단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 기간은 그럼 돈을 줄 때 서류를 가지고 내고 우리가 보통 내고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고하러 갈 때 그러면 대금 결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고하러 가서 바로 사이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람 지급이다. 일람부, 즉 사이프트 드래프트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주는 거 기한부. 연지급, deferred payment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지급 책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음에 대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환음이란 것은 이제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이제 받은 것. 내지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돈을 내가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서류죠. 그것을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바로 개설은행이 된다. 이렇게 요까지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고 요와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를 절차를 밟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추심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는 collecting이라고 합니다. collect 우리 알죠? collect, C-O-L-L-E-C-T, collect, 그죠? collect 한다 이런 장이죠. collect 하는 것은 correct payment라는 것은 돈을 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collect payment. 그래서 이거 추심이라는 것은 돈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돈을 받는 거를 은행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추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간에 은행이 빠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DA 바로 주는 것이 바로 서류와 당사자 간의 서류와 그다음에 돈을 바꾸는 것이 이제 DP고요. 그래서 다큐먼트하고 against payment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연지금은 다큐먼트 하지만 주지만 네가 acceptance 해라, 인정해라. against acceptance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 이제 살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용장이라는 것이 이게 제가 자꾸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전으로 갈게요. 클릭이 돼서.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아까 우리가 이제 추심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추심이라는 것은 컬렉팅이다. 아까 뭐 요거 하기 전에 DA, DP도 했고 오픈 어카운트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우리가 추심 방식이다.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다음에 신용장을 사용하는 방식을 신용장 방식이다 말 그대로. 그죠? 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이제 나누어졌다는 거죠.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 그다음에 신용장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그럼 신용장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죠? 그죠? 말 그대로 크레디트다. 신용, 즉 외상을 거래한다. 신용을 거래한다. 신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상입니다. 우리가 purchasing on credit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외상으로 사다 이런 거. 외상으로 사다. on credit. 그러니까 크레디트로 사다. 외상으로 사다. 뭐 크레디트란 말이 신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상이란 뜻이 되고 또한 왜냐하면 크레디트란 말이 이제 balance란 뜻도 됩니다. balance. 줘야 될 돈, 밸런스, 줘야 될 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크레디터 이렇게. 어쨌든 신용이다. 그럼 이제 신용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이제 신용장으로 신용장으로 거래를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근거리 간의 어떤 계약에는 가깝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하고 전라도, 경상도하고 경기도, 경상도하고 강원도 멀어봐야
뭐 한 5시간 거리 안에서 물건 주고 만약에 돈 주겠다 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냥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찾아가는데 제약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데 지역 간에 가는데 뭐 검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간에 가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근데 이제 국제간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제간에는 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일단은 내가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있어야 되고 출국 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역병이 돌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위험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또 국가 외무부나 이런 데서 여행 금지 구역을 또 지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죠? 뭐 역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무슨 사태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천재지변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일단은 이제 함부로 나갈 수 없다. 나가는 것도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나가는 것은 허가 받았다 해도 이제 입국하는 데서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역병이 펴질 때는 출국 입국 금지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또 나라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특정하게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입국을 갖다가 제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격지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페이먼트, 즉 결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흑자를 내도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뱅크럽시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우리가 유동성 위기라는 게 있죠. 유동성 위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가 페이먼트를 잘 관리를 못하면은 줄 돈 나갈 돈을 못하면 가정이든 회사든 모두 다 이러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파산이 되는 거고요. 돈을 받을 게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이 돈이 돈을 줄 시기에 다른 사람이 돈을 줄 시기에 자기 그 돈을 받아줘야지 돈이 갚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파산이 되는 거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도 이제 뱅크럽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페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이제 격지 간의 거래를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사람은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사는 사람은 내가 돈을 줬는데 저 사람이 물건 안 주면 어떡할까? 파는 사람은 제일 큰 걱정이 뭔가요? 격지 간에서는 내가 물건을 먼저 보낸다면은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불신이 생기죠. 왜? 서로 간에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전에 신용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 것이 처음 하는 거나 아니면 또 처음 하는 기업들이 또 오랜 기업이라 하더라도 처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러한 신용 부족이라는 것은 생기기 마련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두 기업 간의 격지 간의 어떤 거래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이제 딱 그 내용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은행이 그러면 우리가 은행 모여보자. 우리 은행이 자, 이 각 세계의 어떤 무역이 이렇게 성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더 많은 우리가 편익과 잉여가 생기는데 이 격지 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보정해 주자.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확실하게 물건을 보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거를 보정해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 있다가 그거를 갖다가 지불해 주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보내자 말자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아 있으니까 물건 보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바로 물건을 보내면 돈을 줄 수 있다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은 이 두 격지 간의 어떤 당사자, 파티스라고 하죠. 그 두 당사 간의 거래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제, 크레디터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은행이,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거죠. 누구 크레디터? 즉,
수입업자에게는 수출업자가 가지지 못한 신용을 제공하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가지지 못한 신용을 서로서로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중간에 은행이라는 하나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요. 자, 이제 그것이 우리는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신용장에 의해서 수입업자, 수출업자 모두가 해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신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전혀 없었던, 왜? 자기의 어떤 걱정하던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마련이 된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은행 간의 어떤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처리하자라고 한 것이 이제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UCP 600, 지금 최근에 600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러한 이제 문구들이 있습니다. credit라는 것은 신용장이라는 것은 means any arrangement라는, 자, 이러한 어떤 arrangement인데요. 아까 arrangement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즉, 수입업자에게는 뭡니까? 자기의 돈의 안정성, 그다음 수출업자에게는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안정성, 수입업자에는 물건을 확보할 것이라는 안정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arrangement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는 뭐냐면, named or described. 자, 요렇게 이제, credit라고 이제, 요렇게, 뭐, 이름은, 어떻든 간에, 이름은 뭐, 이름이 named 또는 described가 however 하든 간에, 그죠? 뭐, 이름이 어떻게 명칭되든 간에, credit, 즉, 신용장이라고 돼도 되고, 신용장이라고 명시됐든 안 됐든 간에, 이러한 내용을, 지금 내가 이야기 드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용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revocable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데, irrevocable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없고, 그죠? 한번 발행하면 취소할 수 없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어야지 그걸 믿고 수출업자가 물건을 만들죠. 그죠? 신용장이 발행됐을 때, 그죠? thereby, 또한요, constitute a definite undertaking.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undertaking,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을 책임지냐면은, 뭐냐면, of issuing bank,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 그죠? 뭐 하는 거? to honor. 이때 honor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honor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급하다는 뜻입니다. honor라는 것은 a compliant presentation. 이것은 뭐냐면, presentation이라는 것은, 내고하러 왔을 때, 바로 뭘 하는 것? 제시하는 겁니다. 뭘 제시하는 것? 서류와 환음을 제시했을 때는, 뭡니까? 그 요구되는 제시에 대해서 뭡니까? to honor 하는 것, 지급하는 것이 뭡니까? 책임져져 있는, 확실하게 책임져져 있는 것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구성하고 또 그것은 취소할 수 없다. 자, 수출업자가 와서, presentation, 즉, 요구되는 그런 presentation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급되고, 뭐가? issuing bank, 즉, 개설한 은행, 즉, 이 신용장을 수입업자의 요청을 받고 신용장을 오픈한 은행이 그것을 undertaking, 책임지는, 확실하게 definite undertaking, 책임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constitute 되어 있고, 또한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것이 describe,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이름에 관계없이, 그죠? 이름에 관계없이 그것은 바로 신용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신용장이다. 이런. 자, 무슨 말이겠죠? The credit means, 그죠? 신용장에서는, any arrangement, 어떠한 종류든 간에, 그 어떠한 종류는 어떤가, 이름이 어떻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러한 어떠한 종류든 간에 described, 요렇게 묘사된 거죠. 자, 어떻게 묘사되냐. 자, 어떻게 되냐면, 취소할 수 없고, 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revocable의 반대말이 irrevocable입니다. irrevocable, and thereby,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constitute, 구성하고 있는 거죠. a definite undertaking,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이다. 무엇을? 누구의? of issuing bank가. 즉, 발행은행이 뭘 책임지는 거?
to earn a complying presentation. 그죠? 지급하는 것. 즉, 요구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무슨 프레젠테이션? 수출업사가 선적하고 필요한 서류와 환음을 제시하는 것. 매입은행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확실하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지급할 것이라는 어떤 표현과 그 다음에 뭡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든 간에 그것은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제 UCP 600 제2조에서 describe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etter of credit에 대한 신용 definition은 뭐냐? 자, 서류가 제시되면 아까 이야기했죠. 서류가 제시하는 complying presentation입니다. 신용장 개설 은행이 즉 issuing bank가 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수익자 앞으로 지급하는 to earn입니다. 이게 to earn, 그죠? to earn 지급한다, 그죠? 하여간 지급 확약이다, 지급 확약이다. 대신에 뭐냐면 이 presentation이 뭡니까?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죠. 뭐를 applicant requirement. applicant가 필요로 하는 그런 requirement. on credit, on letter of credit의 그 필요사항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만족시키지 않을 때는 우린 그것을 discrepancy다, 불일치다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부 보정입니다. 조건부 보정이다. 맞아야지 준다 이거죠. 맞아야지 준다. 엄격성의 원칙이다. 자,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의해서, 그죠? 개설 의뢰인은 바로 applicant, 결국 수입업자입니다. 신청과 지시에 의해서, 자,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개설은행, 즉, 이 개설은행은 오프닝 뱅크고, 이 오프닝 뱅크는 바로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되겠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일치하는 서류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complying, 일치하는 complying presentation입니다. 일치하는 complying presentation입니다. 알겠죠?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신용장 대금은 to earn, 지급되며 신용장은 어떤 명칭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뭡니까? any arrangement, 그죠? any arrangement, 어떤 명칭을, 즉 named or described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그죠? 자, 그것을 관계없이 이러한 내용을 충족.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 a definite undertaking of issuing bank to honor a complying presentation. 요 조건을 충족하면은 어떤 명칭에 관계없이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으로 인정된다. 꼭 신용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알겠죠? 신용장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의 거래 구조를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용장은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우선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신용장 구조에서 제일 먼저 돈을 받는 사람은 바로 수출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자를 물론 수입자도 수입해가지고 그 다음 팔아서 돈을 만들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신용장 시스템 밖에 있죠. 그죠? 그건 신용장 거래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은 제일 이 신용장에서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은 바로 수출업자, 샬러 또는 엑스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beneficiary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neficiary, 수익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nefit, 그죠? 그래서 그걸 beneficiary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수익자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죠. 누구랑? 매매 계약은 이제 체결 전까지는 이제 뭐 청약과 승낙 등 앞전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있겠죠. 계약서도 작성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설 의뢰인은 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요. 이 의뢰인을 우리가 뭐냐 하면은 바이어 또는 임포터라 하고 신용장의 개념에서는 신용장을 신청한다. 신용장 오픈을 개설을 신청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applicant, 즉 신용장 신청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왜? 이건 은행 간의 UCP 600은 은행 간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은행 간의 약정이죠. 그렇죠? 가서
저 신용장을 열랍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그것이 있다고 합시다. 1억에 대한 어떤 계약을 했다. 그럼 저 신용장 열겠습니다 하고 이슈잉 뱅크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갖다가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슈잉 뱅크는 바로 신용장을 갖다가 개설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개설을 해주냐 하면요. 이 애플리컨트인 개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신용장 그 애플리케이션, 즉 신용장 신청서에 보면은 앞전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한번 보게 되겠지만 거기 보면은 requirement document, requirement하고 optional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꼭 필요하게 요구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옵셔널하게 또 요구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요구사항들을 적어가지고 이제 오프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용장이 이 신용장이 이제 오프닝 된 겁니다. 그럼 신용장이 열려지면은 이 신용장 개설을 갖다가 통지은행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 통지은행은, 보통 이 수익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수익자가 거래하지 않은 은행으로도 통지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랍계 이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따로 통지은행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뭐냐면 통지하면 통지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통지 수수료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개설 의뢰인이 자기 나라 은행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이 통지 수수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다 하면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아랍계 은행에다가 통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랍계 은행은 이 통지만 하고 통지 수수료를 갖다가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은행이죠. 근데 또 뭐 은행이 그럼 뭐 통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뭐 통지 수수료가 3만, 4만 원,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근데 이 통지 수수료가 뭐 그렇게 대단치 않는 것 같아도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 거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지역의 그거라면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그럼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은행들은 보통 통지만 하기 때문에 뭐 작은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그냥 통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통지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수익자가 이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즉 수출업자의 계좌가 있는 그러한 이제 외국환 계좌가 있는 그런 은행을 통해서 보통 통지를 하고 또 나중에 수출업자는 내고라는 거 할 때요. 즉 매입, 즉 이 이제 자기가 선적을 하고 돈을 받으러 갈 때도 이 은행에 주로 이제 이 어드바이징 뱅크 또는 이 노티파이 뱅크에 이제 가서 내고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은행이 통지은행이고 이 은행이 이 신용장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수익업자가 거래하는 그 어카운트가 있는 이 은행에 가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동계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통지은행이 있어서 통지를 가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통지은행에 통지를 가면은 이 신용장은 EDI 즉 전자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시스템에서 스위프트라는 이런 전자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종이하고 같이 이제 사실 병행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 종이로 옵니다. 원본은 페이퍼로 해가지고 신용장 원본이 이제 옵니다. 근데 이 통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스위프트로 해가지고 은행 간 이제 스위프트라는 것은 은행 간의 전신적인 은행 간의 팩시밀리입니다. 은행 간의 팩시밀리인데 보안이 일반 팩시밀리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보안이 강화된 우리가 이제 그 팩시밀리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통지은행을 정할 때 이 수익자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갖다가 개설 은행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스위프트 코드란 뭐냐면 이 은행의 팩시밀리 전화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팩시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스위프트를 보내야 되는데 개설 은행이 어디로 보낼 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수익자는 모든 은행은 외국한 은행은 스위프트 코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은행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가르쳐 주면 이 번호로 이제 쭉 하고 그 번호에 보면은 수익자의 주소라든지 어카운트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통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통지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이 통지은행과 이제 보통 매입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는데요. 이 수익자의 거래은행을 다르게 갈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수익자가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설은행은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열면은 이 돈을 이 사람이 선적을 한 다음에 선적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 모든 서류를 갖다 이 물건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은행이 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신용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보통 바로 거래하는 것보다 추심해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행이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해 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거하고 같이 수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자도 내가 선적만 하고 나면은 바로 이거 선적 서류 가져가서 은행에 가서 통지은행이나 아니면 애니뱅크입니다. 어떤 은행에 가서 신용장 원본을 가지고 가가지고 네 이거 지금 돈 선적했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돈을 주는 이러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갖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을 주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주고 내고를 하면은 매입은행에서 돈을 먼저 줍니다. 그죠? 주는데 결국 이제 이 매입은행은 자기가 돈을 먼저 주고 돈을 누구한테 받냐면 이 개설은행한테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개설은행이 나중에 돈을 갖다가 못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개설은행이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결제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는 신용조가 조금 떨어지는 나라하고 거래를 했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대해서 너 은행이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너가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보고 나한테 먼저 준 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시 내주세요. 다시 돈 아까 우리가 준 거 주세요. 이 사람 돈 안 줘요. 할 수 있다. 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조금 위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가 일상적인 것은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소구권이라는 상환 청구권이라는데 그렇다면 이게 신용장이 완전 불안해지는데 이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즉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건 다 보냈는데 물건 다 돈 다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 돈 안 준다. 그러니까 돈 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 뭐예요? 이거 웃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뒤에 가서 다 하지만 원래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자 왜냐하면 이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슈잉뱅크가 조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명도라든지 조금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우리는 컨퍼밍 뱅크, 즉 확인은행을 하나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애플리컨트한테 야 확인은행 하나 세워다.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애플리컨트가 확인은행을 세웁니다. 그럼 확인은행을 세우면 이 확인은행은 이제 좀 더 릴라이블한, 좀 더 믿음성이 있는. 그럼 왜 확인은행을 세우냐? 만약에 돈을 안 줄 때는 확인은행에도 선택적으로 돈의 지급을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매입은행이.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은행을 하나 세우면은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을 세우고 이 확인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통지은행이 보통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통지은행이 되고 또 이 통지은행이 나중에 이 거래은행이 또 매입은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통지은행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LC를 이어서 이제 통지가 되고요. 이제 수익자는 LC가 도착했다. 즐겁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물건을 만듭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왜? 그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믿음? 내가 선적을 하고 서류를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팅 하면 결국 뭐가 있다는 거? 내가 돈을 to honor
to be earned,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열심히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요때 캐슬은행이 요구하는, 요러한 이제, 캐슬은행이 요구하는 요런 서류들을 다, 신용장장의 서류들을 갖다가 갖추어 가지고, 통지은행, 애니뱅크이기 때문에 통지은행 가도 되고, 매입은행 가도 되고, 또 통지은행 가도 되고, 자기 거래은행 가도 되고, 또 바쁘면은 뭐 엉뚱한 은행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엉뚱한 은행에는 자기 회사에 대한 어떤 자료가 없죠. 없으니까 그거는 시간과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자, 가면은 요 은행을 이제 요때 은행은 우리가 매입은행이다. 물론 여기는 매입은행이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매입 방법, 즉 지급 방법 중에 우리가 매입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급도 있고 지급 방식도 있고 매입 방식도 있고 연지급 방식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지만 일단은 매입이 가장 일반적인 신용장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매입 방식, 매입은행으로 이제 매입한다. 뭘 매입하느냐? 여기에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이런 개설의뢰인이 요구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환음을 매입합니다. 그럼 환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 수입업자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환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입업자는 원래는 이 사람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예, 수출업자는 수입업자한테 받아야 되죠. 수입업자에 받아야 되는데 수입업자가 받기가 뭡니까? 여기 수입업자가 돈을 안 줄 수도 있죠. 돈을 안 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은행이 중간에 보증을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수입업자가 필요한 서류하고 자, 그 다음에 가지고 가면은 이 매입은행은 돈을 먼저 준다고 했죠. 그러면 돈을 먼저 줬어요. 서류를 매입하고 요때를 돈을 주고 수입업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가져온다 하기 때문에 산다 하기 때문에 이걸 매입이랍니다. 돈을 줬죠. 근데 이 매입은행은 자기가 줄 돈이 아니에요. 원래는 누가 줄 돈입니까? 원래는 개설은행이 원래는 수입업자가 줘야 될 때이지만 신용장은 수입업자하고의 거래가 아닙니다. 왜? 신용장은 은행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매입은행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개설은행입니다. 무슨 알겠죠? 개설은행이다. 그러면 이 개설은행에 가서 개설은행에 이제 개설은행이 돈을 줘야 되는데 개설은행이 줘야 될 돈을 먼저 언제 이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물론 지급 방식은 개설은행이 먼저 돈을 보내놓습니다. 이 매입은행에 그때는 이제 뭐냐면 아무데나 돈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지급은행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야, 지급은행 야, 요 은행에 가라. 왜? 요 은행에 자기 요 개설은행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야지만 이 개설은행의 어카운트로 돈을 미리 보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내놓으면 그 은행에서는 그 돈만 꺼내갖고 대신 돈을 지급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애니뱅크가 아니라 어떤 은행에 가면 안 되죠. 이 개설은행이 지정해 놓은 은행에 가면은 돈을 받고 그거는 이제 지급 방식이라는데요. 그런 방식에 딱 은행을 갖다 지정해 놓는 거.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결국 이 개설은행이 주는 그것과 똑같은 효과는 거죠. 개설은행 어카운트에서 바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애니뱅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은행에 가서도 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은행은 바로 매입은행이 되면 뭘 매입하냐면 서류를 갖다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를 갖다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무슨 돈? 그 신용장 안에 있는 대금을 갖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은행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 가도 모든 은행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 거죠. UCP 600에 의해서.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갔으면 이 은행에서 주면 이걸 갖다가 돈을 주고 자, 돈을 줬어요. 먼저 줬어요.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정서가 뭡니까? 그게 환음입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입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거 있다는 권리는 환음을 갖다가 발행해 가서 이 환음을 자기들이 이 환음을 양수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 양도하고 이 사람 양수를 받은. 왜? 돈을 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 이 환음은 결국 이제 누구에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수출업자에게 매입은행이 돈을 먼저 주고
서류를 샀죠? 그러면 사면서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즉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환음을 자기들이 인수해야 됩니다. 발행하게 해가지고 이걸 양수받고 요 환음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면서 매입한 서류하고를 같이 개설은행에다 보내는 거죠. 그럼 이 개설은행은 환음하고 다 결제가 그대로 됐구나. 환음을 이 사람이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돈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원래 개설은행이 LC를 개설할 때 아까 뭡니까? 자, 개설은행한테는 은행은 자, 내한테 돈 먼저 맡겨놔라 이거 아닙니까? 맡겨놓으면 내가 저쪽에 수출업자가 돈 지급하는 거 보고 미안합니다. 물건 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돈 주겠다. 자, 그럼 그 물건 실는 거 확인한 게 뭐냐면은 바로 Bill of Lading, 즉 선화증권이라는 겁니다. 이 서류 중에 이 서류, 제출 서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될 서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선화증권을 갖다가 왜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수출업자가 그 배에다가 상선에다가 소위 이야기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항구에서 항구까지 이제 그 뭡니까 항구에서 항구까지 운행을 하는 선사죠.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옛날 같으면 이제 한진이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코스코라든지 UPL이라든지 이런 선사들이 이제 배에 실으면은 우리 배에 실었다라는 Bill of Lading입니다. 즉 선적했다라는 것, 결국 뭐냐 우리 배에 보관했다는 화물 보관증이죠. 이걸 발행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발행해 줬다는 배에 실었다는 증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뒤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 하게 되지만 이 배에 실은 것에 그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이 신용장에 있는 이 내용물인지 아닌지는 은행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행이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은행은 서류가 이 서류가 진짜고 가짜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이것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그 명칭 그래서 이 서류 즉 개설은행이 요구한 그 서류가 지대로 갖춰졌는가만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죠? 돈을 준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상황이 이제 신용장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때 결국은 돈을 갖다가 확인하고 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중간에서 자, 그럼 돈을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돈을 줬는데 수입업자가 돈이 없다 하면 은행도 난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미리 돈을 디포짓 해놓으라 이렇게 합니다. 예금 계좌에 누구 계좌에? 개설은행 계좌에다가 이 개설은행하고 개설은행과는 서로 간에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계좌에다가 1억을 먼저 넣어놓으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딱 이렇게 담보를 해가지고 못 찾아가게 하고 이제 요 돈이 있으니까 미리 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돈이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요 서류가 오면은 먼저 돈을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요 서류를 갖고 이제 다시 이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 요 노티스가 서류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보내온 거 여기 환음 있죠? 요 환음은 은행이 돈을 주고 다 지급했다는 정표니까 요걸 최종적으로 인수하세요. 매입하세요. 이렇게 하죠. 인수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한다는 것은 내가 요 환음에 대해서 정당하다. 요 환음은 내가 돈 줄 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 맡겨놨던 요 돈을 개설은행은 자기들 어카운트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돈을 정산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신용장 방식이다. 일단 이제 베이직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신용장 방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신용장 방식에서는 결국 뭐냐? 신용장 방식에서는 결국 확실하게 수입업자는 물건을 실었다는 것을 알고 은행이 돈을 준 것을 이제 줬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물건을 실자 말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면 수입업자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있는 개설은행이 이제 지급은행이 돼서 신용장에서의 지급은행은 지급 의무가 있는 은행은 바로
이 개설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개설은행이 담보를 이 사람한테 받아두고 안 받아두고는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될 어떤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있냐면 이 개설은행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개설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매입은행은 다시 돈을 가져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구 내지는 리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콜스. 다시 상환 청구라고 하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는 다 뒤에 다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환 청구가 일반적이라면 이건 신용장 이선하면 안 하죠. 왜? 신용장 이선하면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신용장은 취소할 수 없는 건데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신용장이 열리면은 이 수출업자인 수익자는 믿고 물건만 선적하면 된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시스템에 의해서 된다는 걸 알고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을 만들어갖고 돈까지 받았는데 다시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웃기는 게 되죠. 그죠? 오히려 더 웃기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 소구 상환 청구를 원법에서는 민법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이제 그거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의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아까 컨퍼밍 뱅크를 뒀죠. 그죠? 이거 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믿을만한 컨퍼밍 뱅크에서 지급되고 이때 이제 이 매입은행은 컨퍼밍 뱅크든 이슈잉 뱅크 등 선택적으로 지급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좀 힘들다 싶으면 컨퍼밍 뱅크에서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환 다시 그거 한 거를 상환 청구 즉 리콜스가 되는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 은행 개설은행이 어떤 수익자는 이 개설은행이 릴라이블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체크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죠. 아닐 때는 다시 컨퍼밍 뱅크를 세우든가 아니면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신용장에서도 맹점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수입자는 또 뭐냐면 신용장의 추상적인 원칙은 이 은행은 이 제출 서류하고 매입 서류 제출 서류를 갖고 서류를 매입할 때 이 서류의 진위에 대해서는 이게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건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그 실질 물건 예를 들어서 빈 컨테이너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이 매입은행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이라 하는데요. 결국 뭐냐면 신용장은 서류만 즉 여기에서 다큐멘트 즉 개설 의뢰인이 요구한 명목상의 타이틀만 맞으면은 이것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이제 그렇지만 이 타이틀은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엄격성의 원칙이 있고 그렇지만 추상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추상성의 원칙은 타이틀만 맞으면은 그 내용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맞춰져야 되지만 그 진실은 추상적이다 이거죠. 그 진실은 이 은행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만 엄격하게 맞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진위에 관계없이 매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신용장의 하나의 맹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지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금 여기서 너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이러한 다이어그램으로 신용장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는 추심의 방법은 우리가 어땠습니까? 추심의 방법은 당사자 간의 거래에 의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의 거래라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신용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건 돈을 주든 추심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받는 방법이죠. 아무것도 중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없을 때는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겠죠. 추심의 방법은. 자, 오픈 어카운트라든지 뭐 DA라든지 DP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죠? 자, 그런데 요런 방법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할 방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신용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은 자 보세요. 통지은행은
누구의 신용을 캐슬 은행이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신념을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주는 거죠. 그죠? 수익자에게 주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은행은 또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캐슬은행은, 캐슬은행이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의심을 갖다가 불식시켜서 그 신용을, 캐슬은행에 대한 신용을 세워주는 거죠. 누구에게? 이러한 수출업자에게. 그 다음에 통지은행은 이 사람이 물건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의심을 갖다가 불식시켜주죠. 누구에게? 캐슬은행인 수입업자에게. 그죠? 이 사람은 물건을 실었다는 Bill of Lading, 즉 선화증권을 확인하고 돈을 주고,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이 사람은 물건을 실자마자 바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주게 돼 있죠. 그죠? 결국 이렇게 해서 주지만 최종적으로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요러한 이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신용을 공유하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죠. 이제 했던 걸 갖다가 이제 플러스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자, 수출로 수입자 간의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자, 매매 계약에서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용장을 개설한 거죠. 자, 대금 지급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로 했겠죠. 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은 수입업자가 합니다. 애플리컨트가 하겠죠. 자, 개설 의뢰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때가 이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설 의뢰인을 보통 수입업자인데 이분들을 이제 애플리컨트라고, 개설 은행은, 신용도를 조사하여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장은, 자, 그죠. 신용한도 내에서, 그래서 신용으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담보를 이용해야죠. 보통의 경우에 담보를 갖다가 우리가 디포짓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보. 그 담보는 우리가 이거 신용장 개설할 때의 어떤 금액은요. 신용장을 개설할 때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대부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출과 똑같습니다. 대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용장 거래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담보를 요구한다. 담보하는 우리 디포짓을 미리 이제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안 되니까요. 나중에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은행이 지급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수입업자가 돈을 안 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담보를 요구하죠. 개설은행은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여 베네피셔리를 해서 엑스포트 베네피셔리를 해서 신용장을 개설하죠. 오픈하고 신용장의 내용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아까 그 UCP 600의 제2조에 있었죠. 그게 이제 신용장입니다. 그죠? 자, 개설은행 수출국에 소재하는, 그죠? 즉, 수출국에 소재하는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를 통해서 수익자 신용장 개설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왔습니다. 어드바이징 뱅크죠. 통지은행은 보통, 요렇게 되지만 통지은행이 별도로 되는 경우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수출자는 이제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송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 그 서류를 갖다가 이제 보통 요구를 할 때 어떤 서류를 요구하냐면은 물건을 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Bill of Lading, 그래서 선화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실은 것은 물건을 실었다는 것은 나중에 수입자가 이 Bill of Lading, BL을 가지고, 받아서, 가야지만이, 선사에서, 물건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물건이 지방과 지방간, 국내에서 지방과 지방간에 가면 어떤 것도 필요 없죠. 그냥 통과하면 되죠. 그런데 국경을 통과할 때는 바로 커스텀 라인이 있는 거죠. 뭐냐? 세관을 통과해야죠.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물건을 통과 가능한 물건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통과 가능한 물건인지 알 수 있다는 커머셜 인보이스가 있어요. 커머셜 인보이스는
일단은 뭡니까? 내용물하고요. 그 다음에 country of origin. 이게 우리가 수입이 금지된 국가에서 오는 건지, 그러면 원사지 증명이 있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FTA가 체결된 나라라면 관세가 이게 면제가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country of origin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커스텀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제품명하고 또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뭘?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관세와 부가세는 또 어디에 또 부과가 됩니까? 가격 플러스 운임이죠. 그럼 운임을 알 수 있는 것이 Bill of Lading이죠. 그죠? 선화증권에 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이 첨부되지 않으면은 통관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관이 필요한 이러한 서류들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출자는 상업통상,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Bill of Lading은 수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선사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untry of Origin은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수입업자가 또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 같으면 뭐 식품금역 같은 거, 이런 데 필요한 성분서, 뭐 이런 것들, 서티피케트가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수입업자가 요구한 서류를 갖다가, 갖추어 가지고, 선적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내고하러 간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들어가면 이제, 인슈런스 파리시를 다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보험도 다시 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험 들고 안 들고는 그거는 또 인코텀즈, 디에비얼 인코텀즈에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코텀즈에 해가지고 또, 그것을 이제 의무사항과 비용의 범위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딱 해가지고, 이제 내고하러 가는 거죠. 그죠? 내고하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갑니까? 이제 매입은행에 가야죠. 이제 그 매입은행을 뭘 매입하는 거, 이런 서류를 갖다가, 이제 이 서류를 결국은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판다는 의미죠. 매도한다. 이런 의미라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걸 매입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negotiating bank. 즉, 매입은행에 가서, 자, 네, 왔으면 선적하고, 이제 내고하러 왔습니다. 돈 받으러 왔습니다. 돈 주세요. 하는 거죠. 돈 주세요 하는 것의 다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 서류를 당신에게 매도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개설은행은, 이제, 그러면 이제 매입은행은 매입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뭡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죠.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환음을 인수받죠. 그죠? 환음 인수받는 건 뭡니까?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을 이 권리인 이 환음을, 이제, 내가 수입업자를 대상에서 매입은행이 먼저 줬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자기가 가져와야죠. 그래야지 자기도 이 돈 준 걸 갖다가 누구에게? 개설은행에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환음 발행하세요. 하고, 환음 발행해가지고, 이제 그 환음을 갖다가, 다시 발행받아가지고 자기가 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서류하고 다시 어디로? 개설은행에 줍니다. 그럼 개설은행은 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뭡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돈을 자기가 앞전에 뭡니까? 담보로 받았던, 예치해놨던 이 수입업자의 돈을 주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을 했으면 자기들이 돈을 먼저 주고 수입업자한테 가서 자, 서류 찾아가세요 하고 인수해 가세요 하고 그다음 환음을 인수해 가게 하고 환음이 사인하면은 환음이 사인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환음을 인수하는 거는 누구냐면은 수입업자입니다. 그 환음은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서 돈도 너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는 권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자, 내가 그 맞다. 네가 나한테 돈 받을 거니까 내가 돈 줄 거 있다고 확인을 해주는 것은 수입업자예요. 수입업자가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수입업자가 맡겨놨던, 개설은행이 맡겨놨던 이 돈이, 개설은행은 먼저 돈을 줬잖아요. 먼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돈을 자기들이, 자기 은행으로 이제 완전히 합법적으로, 인수해서, 이제 자기 은행 돈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다시 보내주는, 그죠? 그런 이제 절차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개설은행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에 보면 서류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discrepancy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discrepancy 뭐냐?
이거 이제 서류가 뭔가 왔는데, 서류가, 맞춰보니까, 매입은행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서류를 잘못 해주했다. 이럴 때는 이제 불일치다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매입은행은 서류를 다시 보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디스크레펀시가 일어나면은 매입은행이 돈을 주기 전에 발견을 하면은 이거를 추심합니다. 매입은행 돈을 안 주고 이거를 서류를 하고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런 디스크레펀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매입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리젝트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를 매입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캐슬은행이 다시 이제 캐슬은행인 수입업자에게 이 내용을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캐슬은행이 보고 뭐 별거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뭐 인수하세요 하면 그러면 캐슬은행의 책임하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류를 갖다가 디스크레펀시가 일어나지 않게끔 수출자는 뭐 LC 열리다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곧 이제 선정만 하면 돈을 받을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용장의 엄격성이라 이야기하는데요. 디스크레펀시가 일어나면 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즉 디스크레펀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시 교정해서 다시 매입을 갖다가 요구하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발행이 안 되는 서티피케트 이런 걸 갖다가 뭐 그냥 뭐 이거는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수입업자가 좋습니다. 뭐 그러면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뿐인데 만약에 수입업자가 까다롭게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격성을 해치게 되겠네. 이것은 매입이 안 됩니다. 그죠? 매입이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면 낭패가 되죠. 낭패가 되고 물건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죠? 뭐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버린 거니까요. 그런 절차도 굉장히 어려운 절차에 의해서 또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회수하는 것 절차에서도 어떤 법적인 공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입업자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이 물건이 정확하게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착이 안 해서 자기도 손해가 봤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그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인질로서 또 그 물건을 갖다가 압류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출업자든 신용장이 도착했을 때는 이게 이 신용장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킬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초에 제일 처음에 신용장을 받았을 때 amend LC를 요구해야 됩니다. amend LC라는 것은 신용장을 캐슬은행에 신용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캐슬은행은 이걸 다시 캐슬은행에 물어보고 이걸 억셉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제 억셉트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돈에 문제 거래 금액에 욕심이 나가지고 막 그냥 확실도 없이 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 자, 그런 점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가 결제론에도 이런 거를 하지만 뭐 계약론에서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신용장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먼트가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신용장의 어떤 프로세스가 되죠. 그래서 인수를 할 것인지 인수하지 않을 것인지 acceptance advice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알겠다.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갖다가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인수할 것인지 인수할 것인지 이제 하겠죠. 그죠? 이걸 물어보겠죠. 문제가 없는 거는 UCP 600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무조건 인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 자, 하자가 발생되면은 인수 거절 통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슬은 인수 통보를 해야 된다. 하자가 없다면 인수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예.